자, 계속해서 8장 감가상각비를 얘기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너무 간만에 계산기를 심각하게 두드렸더니 손 마디마디가 아프군요. 자, 감가상각비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죠. 일단은 제일 위에 있는 클릭마크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의 사요소예요. 보면 취득가액, 얼마의 취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잔존가액, 보통 잔존가액은 0으로 가정하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뭐 5년이냐, 4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40년이냐,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이거를 소위 감가상각의 사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 사요소를 얘기하느냐,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감가상각비가 내용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막 지치고 내가 지금 뭐 배우고 있지? 계속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94페이지 가보세요. 8.2의 대상자산 및 취득가액이죠. 이게 첫 번째 요소인 취득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97페이지 8.3 이게 상각 방법이에요. 아까 정액법으로 하냐 정률법으로 하냐. 그 97페이지 중단해 보시면 2점에 감가상각 방법별 상각 범위에게 양가로 1번 정액법 나오죠. 박스 이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 넘기시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98페이지 양가로 2번 정률법이거든요. 이게 또 무조건 암기입니다. 무조건 암기예요. 이거 못 외우고 시험 떨어졌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암기니까 이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 그리고 99페이지 8.4의 내용연수죠. 이거 아까 사유소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8.5의 잔존가액이죠. 요거 사유소에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8.5까지 감가상각이 일단락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데 103페이지 8.6의 감가상각의 특수문제가 무려 이제 7개 정도의 특수문제가 있습니다. 1번은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2번은 중소기업의 가속상각, 3번의 감가상각 의제, 4번의 KIFRS 적용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그 다음에 5번의 자산감액분, 6번의 상각부인에게 송금주인, 마지막으로 7번의 감가상각비 종속회사의 신고조정 특례라고 해서 무려 7개의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특이사항까지는 이래독에서 어렵다면 8.5까지라도 제대로 마스터하셔야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이 너무 내용이 길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한번 저랑 쉽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렇게 진짜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는 92페이지 다시 오시면 두 번째 클릭마크에 감가상각비 3단계 접근법이라고 해서 1단계 회사 계상액 구하시고요. 2단계는 세법상 한도를 구하셔야 하는데 이 파란색 박스는 제가 아까 8점인가 8.3에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그 오버했던 그 박스 두 개 있잖아요. 그 박스예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박스. 그 다음에 3단계는 세모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세모 조정은 쉬워요. 1번보다 그러니까 2번보다 1번이 크면 이거는 송금불산의 한도초가 1번이 작으면 세모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형적인 감가상각비가 무슨 조정이니까요? 결산 조정이니까 한도 미달에도 세모 조정할 수가 없죠. 단 전기 이전에 뭐 유보액이 있으면 추인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8.2를 공부하기 전에 8.1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특징을 배우면서 일종의 약간 오리엔테이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8.1이 시험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출제되느냐? 그럴 가능성은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이게 뭔지만 오리엔테이션처럼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 출제 가능성은 그냥 빵입니다. 빵. 그냥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냥 간단한 특징 배우시는 거예요. 1. 세법상 감가상각비 특징은 양가로 1번 결산조정사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개강할 때부터 설명드렸는데 즉 한도 미달 시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근데 신고조정의 특례도 있대요. 즉 한도 미달 시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도 있답니다. 저희 공부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세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감가상각마저도 한도 미달일 때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신고조정이 몇 개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104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104페이지 3점에 감가상각 의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고조정이죠. 이게 뭔 뜻이죠? 한도 미달일 때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4점에도 IFRS 적용법인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도 있죠. 있잖아요. 신고조정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니까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도 7점에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라고 해서 얘도 한도 미달일 때 추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최근에 8.6에 있는 감가상각비 특수문제에서 심지어 한도 미달이어도 추가 송금 산입해 줄 수 있는 이상한 특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92페이지로 오십니다.
양가로 이번에 임의삼각제도인데요. 죄송해요. 저 혼자 웃어가지고 세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의삼각제도에서 상당히 멍집니다. 아주 벙치죠. 뭐 이런 이상한 제도가 다 있어. 자, 임의삼각제도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면서 동시에 임의삼각제도입니다. 임의삼각제도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건 허용이 되지만 절대 뭐만큼 이상은 할 수 없다. 한도 초과만큼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한도 미달 안에서는 네가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가 임의삼각제도인데 지금부터 임의삼각제도를 설명드릴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삼각제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 써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한도 초과는 안 돼요. 한도 초과는 곡장 손불이니까 적은 금액을 오랜 기간 동안 상각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자유롭게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미상각 자산이 있으면 상각 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옆 페이지 사례로 보시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 페이지 사례는 취득가액이 120원, 내용연수가 3년, 정액법 잔존가액 0의 자산을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가 상각했을 경우 케이스별 세무조정이죠. 취득가액이 120이고요. 내용연수가 3년이래요. 정액법이고요. 잔존가액 0이래요. 뭐야 이거. 이걸 문제라고 했어? 120 빼기 0 나누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면 매년 4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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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상각 완료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뭐 문제라고 했어? 근데 이건 또 뭐야? 더 웃긴 건 케이스 1, 케이스 2 좀 보실래요? 케이스 1 이거는 과다하게 상각, 케이스 2 과소하게 상각. 웃긴 놈들이네. 기업회계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첫해 60, 두 번째 60으로 끝내버렸어요. 웃긴 놈들이죠? 그냥 3년 동안 하지. 세법은 야 미안하다. 한도는 얼마씩이다? 아 내가 공 하나를 빼뜨렸나? 공 하나를 더 썼나? 공 하나를 더 썼구나. 썼죠? 맞죠? 40씩이죠? 120이니까. 야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또 한도 초과야 임마. 손불. 손불. 됐죠? 그리고 3기에는요. 3기에 얘를 팔았다면 3기 얘를 팔았다면 송금산입에 40의 마이너스 부도 가능하죠. 만약에 팔았다면 3기에 기업회계가 안 하지만 얘가 만약에 팔았다면 반대 조정으로 송금산입에 40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양도했다면 이해하시죠? 자, 근데 케이스 2를 보세요. 케이스 2를 보세요. 케이스 2는요. 웃긴 놈들인데요. 40, 40, 40을 하면 될 것을 쥐들이 웃기네 또 얘는. 30, 30, 30, 30으로 얘는 2년 만에 끝내. 얘는 4년 동안 늘어뜨려. 웃긴 놈들이구만. 현실에서는 케이스 1, 케이스 2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용연수가 3년이면 기업회계도 3년 만에 끝내고 세법도 3년 만에 끝내죠. 이건 지금 억지로 여러분 강의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2년, 4년으로. 이렇게 안 해요. 회사에서. 아니 내용연수가 3년이면 기업회계도 3년으로 하고 세법도 3년으로 해야 편하지. 어떤 넉빠진 놈들이 3년이 한도인데 기업회계에서 2년 만에 끝내거나 뭐하러 4년 동안 늘어뜨리겠어요. 이건 책에서나 나오는 거라고요. 즉 6점, 8.1은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한도 얼마야? 이렇게 되죠? 맞죠? 40까지 했었는데 30만 했으니까 송금산입으로 10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안 되죠. 왜 안 되죠? 무슨 조정이니까 안 돼요. 무슨 조정이니까. 이게 결산 조정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안 되고 안 돼요.
맞죠? 근데 이건 어쩌지? 너 왜 또 하니? 나는 40, 40, 40으로 끝냈는데 왜 또 하니? 그래서 얘는 30을 해버렸으면 한도 초과로 손불을 당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또 30을 줍니다. 에? 선생님, 그럼 한도를 150을 주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120인데? 어때요? 멘붕이 오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합계가 150이란 건 의미 없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용연수가 세법에서 3년이라는 소리는 절대 감가상각을 3년으로 끝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3년은 상각률 구할 때만 필요해요. 즉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0.333 구할 때만 필요한 거고 절대 3년 안에 끝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3년 안에 끝내든 4년 안에 끝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단 몇 년 안에는 끝내면 안 돼요. 2년 안에, 즉 많이 끝내는 건 안 돼요. 조금 끝내는 건 돼요. 조금씩. 그리고 아직까지 감가상각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얼마 주죠? 다시 한번 끝까지 30을 또 줘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없잖아요. 끝까지. 주 읽어볼까요? 세법상 한도는 미사학자에게 남아있으면 또다시 30을 댑니다. 즉 세법상 내용연수 3년 의미는 3년 동안 상각을 완료하는 게 아니라 상각률 0.333 구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오히려 더 헷갈립니까? 제가 말로 쉽게 정리해 드릴까요? 내용연수 3년을 줬어요. 그러면 세법에서 2년이나 1년 안에 많이 잡아버려요. 막 60원씩 잡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손불. 내용연수 3년 줬는데 막말로 12년 동안 기업회계가 매년 10씩 무려 12년 동안 상각을 해요. 10원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걸 임의상각 제도라고 해요. 한마디로 임의상각 제도는 과대상각은 안 되는데 과소상각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가 임의상각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죠? 기업회계는 이런 게 없는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막 10년, 20년 동안 느려뜨려서 천천히 감가상각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 임의상각 제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천천히 상각하는 임의상각 제도를 세법에서 독특하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아이고 그거 참 좋네요. 저 올해부터 임의상각 제도를 활용해서 120원을 3년 동안 40, 40으로 기업회계가 하는 게 아니라 세법 당신이 천천히 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기업회계에서도 10, 12년 동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읍, 시읒이라고 합니다. 붕신.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3년 동안 40원씩 빨리 송금 인정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12년 동안 무려 10원씩 천천히 송금 인정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뭐가 유리하죠? 당연히 빨리빨리 비용 인정받는 게 유리하니까 임의상각 제도는 국세청이 허용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즉 임의상각 제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설명드리느냐? 나중에 8.6에서 한번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했을 뿐입니다. 93페이지 2점 보시면 감가상각비 시부인 단위는 개별 자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이라고 이번에는 94페이지 2점에 감가상각비 시부인 단위라고 해서 개별 자산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사례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보니까 다음과 같이 건물 A와 건물 B의 감가상각 한도 미달액을 상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해서 내가 건물 A를 가지고 있고 건물 B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자, 건물 A는 회사는 120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는 100원입니다. 한도 초과로 손불 20원이죠. 자, 건물 B는요. 회사는 70원 잡았는데 한도는 100인 거예요. 그럼 한도 미달이죠. 마이너스 30이죠. 시인 부족액이라고 해요. 앞으로 한도 미달을 감가상각비에서는 시인 부족액이라는 유식한 말을 쓰기로 합니다. 시인 부족액.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해요. 상각부인액과 시인 부족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0만 남잖아요. 그러면 한도 초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답을 보시면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물 A는 건물 A대로 손불 20 당하고요. 건물 B는 한도 미달이라고 해서 추가 송금 산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건물 B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가로 내용에 보시면 즉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점에 감가상각비 시부인 단위 개별 자산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94페이지로 와보세요. 챕터 8.2의 대상자산 및 취득가액입니다. 자, 취득가액, 그 다음에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방법 중에 첫 번째 취득가액부터 배웁니다.
취득가액 배우기 전에 1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볼게요. 이 대상자산에 들어오면 취득가액이 되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란 뜻인 거죠. 이해하시죠? 1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양가로 1번 상각 대상자산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용 고정자산, 유형 무형자산, 그리고 업무 무관자산과 미분양 아파트는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이고 고정자산일 때만 상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 무관자산 나중에 배우는데요. 예전에 배웠구나. 제가 제1롯데월드도 얘기해드리고 막 이런저런 업무 무관자산 얘기하지 않았어요? 업무 무관자산과 미분양 아파트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특히나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그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죠. 원래 재고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운유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설비로서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의 설비는 언제든지 가동 중단이지만 수주량하고 물량만 많다면 언제든지 그 기계를 정상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유 설비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장기 할부 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인데요.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랑 관계없이 해당 고정자산을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만 하고 있다면 상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장기 할부로 사봐요. 내가 건물을 사오는데 100억씩 앞으로 3년 동안 상대방한테 돈을 결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기 할부로 사오는 거잖아요. 이 자산은 3년 후에 내가 300억을 100억씩 3번을 다 결제해야 내 자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가져와서 내가 쓰고 있고 돈만 나중에 100억씩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내 자산입니까? 이거는 지금 내 자산인 거예요. 즉 다시 읽어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대금 청산이 무려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소유권 이전도 그때 이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에 관계없이 이걸 내 자산으로 잡고 내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면 내 거라고요. 즉 그럼 감가상각 하시라고요. 뭔 소린지 알죠? 상당히 재밌는 규정이죠. 동그라미 4번 개발비하고 사용수익 기부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가상각하고 감모상각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감가상각하고 감모상각? 감가상각하고 감모상각 차이점 뭔지 아세요? 영어로 좀 해볼까요? 감가상각은 depreciation이라고 하죠.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depreciation. 영어로 감모상각은 amort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amortization. 맞죠? 이거 안 건가? amort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일 때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일 때는 감모상각이라고 부릅니다만 세법에서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둘 다 그냥 뭐라고 부르죠?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즉 1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는 유형자산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동그라미 4번에 무형자산도 오는 거죠. 즉 개발비와 사용수익 기부자산도 오는 겁니다. 참고로 개발비는 뭔지 아실 것 같은데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좀 이따 주 1, 2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동그라미 5번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영업권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것도 주 3번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죠. 양가로 이번에 비상학자산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상각하실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1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예가 서화 골동품 정원수죠. 왜 우리 술도요 발렌타인 뭐 17년산보다 22년산, 22년산보다 30년산이 더 비싸게 팔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서화, 골동품, 정원수 같은 것도 해가 흐른다 해서 가치가 감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나 세법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아까 배웠던 운유설비 또는 유유설비는 제외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지금 약간 설비가 남아가지고 역으로 지금 수주량, 물량이 없어서 쉬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언제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빼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땡마크 사용하다가 철거해버렸어요. 나 곧 팔 거거든요.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 땡마크 취득 후 아직 사용하지 않고 비닐도 안 뜯은 상태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 기계장치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감가사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가로 열고 단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면 그 사용되는 부분만은 상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1층, 2층이 완공됐고요. 내부 마감도 다 끝났고요. 벽지도 다 이미 지금 다 발라놨고요. 다만 위에 9층, 10층까지는 막 콘크리트 올리고 있는데 1층, 2층이 완공됐다고 해서 지금 건설 중인 자산에 1층, 2층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위에서 막 벽돌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의 가로 내용처럼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이 사업에 사용하면 상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실은 거짓말이죠. 이럴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저기 잠실벌에서 제2롯데월드가 일부가 개장돼 버렸어요. 즉 일부가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일부가 개장됐는데 그 개장된 부분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일부 개장이 아니더라고요. 저 2번 가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123층인가 있으면요. 여기는 짓고 있고 여 옆에 7층짜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아쿠아리움도 있고 뭐 CGV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면세점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만 따로 개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긴 좀 뭐하죠. 아무튼 좌우지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세상에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됐다고 그 일부만 쓰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벽돌이 떨어지는데 했는데 실제로 제2롯데월드에서 지금 일부만 쓰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주 1번부터 좀 볼까요? 주 1번. 주 1번부터 볼게요. 개발비는 법인이 자산성을 갖춘 후 개발비로 계상한 것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자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비용으로 계상해버렸으면 이걸 비용으로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세법 말고요. 기업회계에서 자산성 요건이라고 6개가 있을 거예요. 그 자산성 요건을 만족해서 현금이 지출될 때마다 기업회계에서 개발비라고 무형자산을 잡는 게 유리하게요? 아니면 현금 100원 나가는 것을 그냥 경상개발비나 경상연구비로 개발비로 비용 떨어버리는 게 기업회계에서 유리하게요. 당연히 기업회계에서는 자산 잡히는 게 유리하겠어요? 비용 떠는 게 유리하겠어요? 이게 유리하다고요. 근데 이 회사는 자산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업회계에서부터 뭘로 떨어버린 거죠? 비용으로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 마법을 독하게 먹으면 그걸 손불시킨다? 왜 손불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는 자산성이 있는데 왜 비용 잡았냐라고 해서 손불시키고 다시 뭐로 올려야겠어요? 자산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독하게 마음먹으면. 근데 특이하게 이 규정은 개발비는 법인이 자산성을 갖춘 후 개발비로 계상한 것만 자산으로 인정하고요. 법인이 자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세법에서 관대하게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규정입니다. 매우 독특한 규정이죠. 특히 옆 페이지에 있는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도 않고요. 그냥 비용으로 관범위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연구비나 경상개발비 등 처음부터 자산성이 없었다면 당연히 기업회계도 세법도 그건 비용 떠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밑에 사용수익 기부재산 가액이라고 해서 주 2번에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를 기부채납이라고 해요. 기부채납. 실무에서는 기부채납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재무회계에서는 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으시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지자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 후 그 자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을 얻을 경우 그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좀 보세요. 그림 좀. 이게 전형적인 기부채납이자 사용수익 기부자산인데요. 이거예요. 이거 가장 전형적인 거. 우리 회사가 이렇게 조그만한 사거리에 사옥 하나가 이렇게 허름하게 3층짜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3층짜리가. 이번에 이 사거리에 전철역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길이 이렇게 확장된대요. 전철역 들어오면서 이렇게 길이 확장돼요. 이렇게 확장돼요. 전철역 들어오면서. 이거 뭐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5번 출구, 6번 출구, 7번 출구, 8번 출구. 그러면 여기 있던 우리 회사는 당연히 망가지고 무너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깡패가 아니니까 우리 회사가 무너지면서 이번에 나한테 돈을 줘요. 돈을. 가서 새로 지으시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크게 하나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 지어요. 그리고 짓는 김에 우리 건물하고 전철역하고 지하로 뭘로 연결시켜 버립니까? 이렇게 지하도를 연결시켜 버리죠. 왜 우리 시내 나가면요. 지하도하고 직접 연결된
그 건물이나 상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편의성도 증대되고, 하지만 이 파란색 지하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빨간색 회사가 시공은 해주지만 시공한 다음에 누구에게 돌려줘야겠습니까? 국가에게 돌려줘야죠. 이거를 기부채납 또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얘네들한테 사용해서 수익을 할 수 있게 또 허가권을 줍니다. 야, 너 나한테 지하도 지어서 주니까 고맙다. 대신에 너가 이거를 앞으로 사용해서 수익권은 또 네가 얻을 수 있게 내가 잠깐 도와주겠다. 이걸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빨간 건물은요, 다시 이 파란색의 소유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들이 건물 지어서 국가에 기부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 여기 사용권을 줘요. 사용권. 그러면 이 건물은 여기다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이 회사 입장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국가에 기부한 자산인데 여기서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또 한 20년 동안 보장해 주거든요. 그럼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20년 동안의 무형의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형자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박스 회계처리 보시면 지하도를 기부하는데 이 지하도가 장부가액 100짜리 시가 120짜리면 나의 회계처리는 지하도라는 구축물이 사라지잖아요. 구축물이 100원 사라져요, 120원 사라져요, 100원 사라지고 장부가액 100을 잡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20년 동안 지하도 사용 권리가 있으니까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주 3번에 보시면 영업권인데요. 사업의 양수도상 별도로 유상 지급한 금액을 말하나 합병 분할의 영업권은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영업권으로 보지 않은 K-IFRS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되 비한정 내용 영수이므로 상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영업권은 나중에 15장에서 합병 분할의 영업권이라고 해서 별도로 배우십니다. 그 영업권이 더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은 감가상각하는 영업권은 세법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15장에서 별도로 합병 분할로 취득하는 영업권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옆 페이지 보시면 이점에 세법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인데 왼쪽 세로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오른쪽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런 걸 왜 배우는 거냐면요.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뭐 하란 소리예요? 감가상각하란 소리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만 감가상각하기 때문이죠.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건설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유형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강제매입 채권의 매입과 현재가치 차익을 유형 고정자산에 잡아버리면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 이거 복습인데 이 복습이에요. 7장의 복습.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차익 취득가액이 안 들어가고요. 장기할부가 했는데 현재가 차린 차금으로 별도로 잡으면 취득가액 안 들어가고요. 고가매입 시 부당행위 시가초과액 취득가액 안 들어가고 고가매입 시 의제기부금 보는 정상가액 초과액도 안 들어가고요.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충당 비용도 취득가액에 안 들어갑니다. 그 페이지 85페이지 전수했네요. 그 밑에 칠판마크 볼까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면 세법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하는 거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법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점의 즉시상각 의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 제가 정답을 써드렸죠.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세법상 취득가액에 집어넣으란 틀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법상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을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세법은 그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다음에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 세무조정 시 이 금액은 세법상 자산에 포함하고 세법상 회사계상 상각비에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즉시상각 의제는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사례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례 보시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회사가 5억이 있는데 이걸 기업회계가 수익적 지출로 잘못 알고 비용 처리했답니다. 이런 바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마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도 구분 못 하시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잡아야 하는 거예요? 비용 떨어야 하는 거예요? 자산 잡아야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업회계가 비용으로 잘못 떨었다고 가정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현금을 5억을 지출하면서 이거를 비용으로 잘못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거를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는데 즉시상각 의제는
언제일 때만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일 때. 그 성격이, 그 진정 성격이 자산일 때만 고민하는 겁니까? 부채, 비용일 때만 고민하는 겁니까? 자산일 때만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5억짜리 지출이 처음부터 성격이 수익적 지출이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비용 떠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런 건 즉시상각의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자산 잡았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기업회계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으로 잘못 떨었을 때만 즉시상각의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랑 약속해요. 즉시상각의제는 본연의 성격이 비용일 때 고민하는 거다, 자산일 때 고민하는 거다? 당연히 자산일 때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용이라면 비용 떤 게 뭔 잘못이냐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자산 성격일 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원래. 아이고 놀고 있네. 왜 이게 비용이냐. 이거를 당연히 건물로 자본적 지출이니까 이렇게 자산 잡아야지. 그러면 세법은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현금 지우고 왜 비용 잡았냐. 자산 잡아야지 라고 해서 손금불산입에 건물 5억의 유보를 원래는 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 제가 계속 원래는 이라고 가정하게 해요. 이게 원칙인데 현실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현실은 어떻게 하게 해요? 지금 배우시는 세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로 하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까칠하게 FM대로 송금불산입으로 이 비용을 자산으로 올린들. 왜 이렇게 인생이 까칠하죠? 왜냐하면 자산으로 올린들 내가 앞으로 이 건물을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동안 내가 또 스스로 뭐 할 건데 감가상각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좀 관대해지자고요. 나 기업회계가 틀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긴 아는데 왜 굳이 내가 이거를 어렵게 건물로 자산 잡으려고 손불을 굳이 하냐고요. 왜냐면 내가 어렵게 자산 잡고 손불해봐야 앞으로 얘는 5년이나 10년 동안 어차피 또 내 손으로 뭐 할 테니까 감가상각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인생을 좀 릴렉스, 관대하게 살기로 했어요. 딱 그러지 말자. 아유, 그래. 야, 너 비용 잘못 잡았지? 기업회계야. 너 왜 바보짓 했니? 너 비용 잘못 잡았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그냥 너의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나도 그냥 이 5억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나는 그냥 비용은 아니고 무슨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겠다. 어차피 이거 앞으로 자산 잡고 10년 동안 감가상각 하나 지금 감가상각 비율 잡으나 10년을 통틀고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두 개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조정이 없죠. 그냥 감가상각비 잡기로 했으니까. 단 내가 스스로 현금의 5억에 건물 5억 잡고 건물 5억을 이렇게 없애면서 바로 감가상각비 잡은 걸로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세법만 알고 있는 취득가액에 넣은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곱표시 보시면 지금 당장은 세무조정이 보다시피 없는데요. 나중에 연말 감가상각비 CV인 계산 시 기업회계가 모르고 있는 감가상각비 얼마 업 시켜야 돼요? 5억 업 시키시고요. 기업회계가 모르고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도 5억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걸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나 그냥 지금 즉시상각하겠다고요. 뭐하러 자산 잡고 10년 동안 상각하냐? 나도 너의 뜻을 따라서 비용으로 즉시상각해주겠다. 단 너처럼 일반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나는 잡겠다. 자, 정리합니다. 헷갈리세요? 즉시상각의제 모르고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에는 반드시 즉시상각의제가 끼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즉시상각의제는 그 성격이 본연의 성격이 자산일 때만 고민한다, 비용일 때만 고민한다, 자산일 때만 고민하는 거예요. 본연의 성격이. 비용 잡았는데 뭔 고민해요. 즉 다시 한번 즉시상각의제는 성격이 자산일 때만 고민합니다. 성격이 자산인데 기업회계가 무슨 짓을 했을 때 비용으로 일부러 처리했든 고의로 처리했을 때 세법은 이거를 그냥 무슨 비용으로 봐주기로 했다? 감가상각비로 봐주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할 때 그만큼 올려놔야 한다. 한도를 올려야 한다. 아니면 회사 계상을 올려야 한다. 회사 계상을 올려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감가상각비 5억을 더한 거니까 회사 계상을 올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5억에 뭐도 올려놔야 한다. 취득가액도 올려놔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사례 끝에 있는 꽃 표시를 그냥 암기해 버리셔야 돼요. 다시 감가 즉시상각 의제만큼 뭐를 올려라? 회사계상을 이만큼 감가상각을 올려라. 한도 올리는 거 아니고요. 이만큼 올리고 그만큼 세법에서 뭐를 올려야 한다? 취득가액을 올려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4점의 즉시상각을 강의할게요. 3점의 즉시상각 의제에 의제자 붙은 거하고 4점의 즉시상각에 의제자 안 붙은 것은 완전 세법에서 다릅니다. 이거 놓치면 8장이 완전 힘드니까요. 여기까지 잘 복습하시고 4점에서 즉시상각부터 강의하겠습니다.